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이오닉 5의 한 달 사용을 통해서 제가 느낀 장단점을 쭉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꼭 아이오닉 5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서 한 번쯤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들에 관해서 한번 몰아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전기차의 어떤 기능이 마냥 좋기만 할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비용이 나가는 부분은 없나?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기차는 정말로 경제적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총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해 보고 싶은 것은 아이페달 기능입니다. 아이페달이라고 하는 것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엑셀 페달만을 밟고 떼고 하는 것만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말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말하는 그거죠. 이것이 회생제동과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또 발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한 발만 쓸 수가 있으니까 되게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좋은 기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페달에 익숙해지게 되면은요, 브레이크 페달에 대한 경험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몸은 항상 그 자신의 행동 습관으로 비상시에 대처를 하게 되는데, 일생 동안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어떤 비상 상황이 닥쳤을 적에 그때 몸이 스스로 브레이크 페달을 찾아서 밟게 될까요?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에 정확하게 대응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데 있어서는 가속일 때는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감속일 때는 브레이크, 이 행동 패턴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이페달 기능은 사용을 하지 않고 대신 기존의 방식대로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을 이용을 하되 회생제동을 강하게 레벨 3 정도로 올려놓으면 전력 소비의 효율적인 통제의 목적도 달성을 하면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기차를 믿으십니까? 지난번 아이오닉 5의 장단점의 영상에 댓글들이 몇 개가 달렸어요. 그런데 좀 심상치 않은 댓글들이 좀 달렸습니다. 사고 나면 통구이 타 죽을까봐 아직은 이 영상 내려요. 당신만 타다 죽어요. 제 생명과 안위를 걱정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좀 말들이 좀 과격하죠. 그나마 좀 덜 과격한 것이 충돌주의, 급발진은 빼주지요. 화재 시 안전벨트, 유리창 깰 가위, 망치 가지고 다니셔요. 진짜로 제 안위를 걱정해 주시는 분 같습니다. 이런 걱정들이 왜 나오는 것일까? 전기차를 못 믿겠다는 거죠. 전기차를 왜 못 믿나요? 보통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급발진, 그리고 충돌 시의 화재, 열폭주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신다잖아요. 급발진 문제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제품의 하자인지 아니면 운전자의 순간적인 착각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증명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저라고 생명이 소중한 걸 모르겠습니까만, 그래도 제가 좀 신뢰를 하는 것은 빅데이터죠. 아이오닉 5가 전 세계적으로 최소한 30만 대 이상은 팔린 것 같은데, 그 30만 대씩이나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진작에 그 문제점들이 이미 발견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검증이 되어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믿음의 차이고 관점의 차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급발진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지금으로서는 드릴 말씀은 딱히 없을 것 같고, 제가 이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안전 관련 기술들입니다. 아이오닉 5에는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이런 엄청나게 많은 안전 기술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이제 자율주행 다 왔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죠. 그거는 그냥 운전자가 핸들을 놓고 있어도 자동차가 스스로 알아서 운전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용어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안전상에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핸들 위에 손을 올려놔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은 풀 셀프 드라이빙이 아닌 것 아니냐, 그 용어 자체가 잘못된 용어 사용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들이 있죠. 어쨌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지능형 안전 기술들 때문에 사실 저는 요즘 운전이 아주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오로지 눈과 손과 발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운전을 하곤 했었는데 요즘은 기계의 힘을 빌어서 살짝 다른 곳의 주의를 분산시킬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능형 안전 기술들을 얼마나 믿어야 할까요? 첨단 기술이니까 내 온 생명을 맡길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나요?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스마트한 지능형 안전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술에는 항상 어떤 글자가 붙죠? 밑에 보세요. 보조. 절대로 전방 충돌 방지 기능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다 뭐라고 써놨죠? 보조라고 써놨어요. 보조는 도와준다라는 뜻이잖아요. 결국 그러면은 메인은 뭐다? 나는 여전히 운전에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한다.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좋은 첨단 기술들이 아이오닉 5든 아니면 기타 다른 전기차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는 자동차다. 자동차가 스스로 알아서 운전을 해주는 그런 시대는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마트 안전 기능들을 크게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그렇게 신차를 샀어. 20년 전의 차랑 뭐 다를 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옛날에는 100% 주의를 기울였다면 지금은 한 95% 주의를 기울여도 어느 정도는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는 보조다. 결코 메인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은 모든 운전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운전자로서 운전에 집중을 하고 있는 한은 기계를 너무 과신한 나머지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런 충돌 사고 같은 것들은 방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댓글을 통해서 걱정을 해주신 그런 충돌까지는 오지 않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저 나름은 하고 있습니다. 통구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연방전 이슈입니다. 그냥 일반 편의점에서 사는 알칼라인 배터리도요, 오래 두면 자연적으로 방전이 되잖아요. 또 스마트폰을 100% 풀 충전을 해놓더라도 며칠 지나고 나면은 다 방전이 되고 없잖아요. 그런 것 마냥으로 전기 자동차도 충전을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지 않더라도 방전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내일 차를 타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차를 한 번 탈까 말까 한 그런 정도니까 자연방전이 생각보다 많이 되면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지금 12월 26일이죠. 12월 26일에 완속 충전을 통해서 풀로 100%를 채워놨더니 495km를 갈 수가 있다라고 하고 배터리는 100% 충전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로부터 5일이 지난 12월 31일에 보면 주행 가능 거리는 490km라고 해서 5km가 줄어 있어요. 그런데 배터리는 여전히 100% 충전된 상태로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자연방전 현상은 있습니다만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심각하게 자연방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자연방전 자체를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급속 충전의 역습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한테는 120만 포인트 되는 충전 크레디트나 충전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걸 안 쓰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ePC든 아니면 SK일렉링크의 충전소든을 일부러 가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 충전기들은 다 급속으로 충전을 해야죠. 제가 엉뚱한 데 가가지고 8시간, 9시간 이렇게 충전기를 물려놓고 거기서 기다릴 순 없잖아요. 급속으로 충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판교에 있는 e핏에 가가지고 한번 충전을 해봤거든요. 아무 문제 없어요. 급속으로 충전 중인 것이고요. 그런데 한쪽 편에 뭔가 공지사항이 A4지에 적혀가지고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써있는 거야? 라고 봤더니 판교 테크원 타워에서는 e핏 이용 고객 대상으로 주차료 30분 무료 지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30분만? 그러면 충전 시간이 30분이 넘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는 주차비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테크원 타워에 들어가가지고 전기차 충전을 하려는데 배터리 잔량이 10%, 5% 이렇게 돼가지고 되게 충전을 해야 될 양이 많다. 그래서 기껏 충전기를 연결을 해 놓으니까는 충전 시간이 30분을 넘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럼 주차료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지난번에 충전을 하러 갔을 적에는 순전히 충전만 목적으로 갔었거든요. 저는 20분 만에 충전을 마치고 다시 나왔어요. 그런데 주차료 30분 무료 지원이라더니 그대로 과금을 하는 거예요. 돈을 내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야? 왜 무료 지원이 안 돼?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만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전 완료 후에 카카오 알림톡으로 전달이 된 링크에 접속을 해서 주차 할인을 스스로 등록을 해야지만 주차 할인이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안 읽은 거죠. 그래서 주차 할인 등록이 안 된 상태로 제가 그냥 출차를 한 겁니다. 저는 그냥 자동으로 30분 무료 지원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주차료를 한번 생돈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급속 충전의 역습. 제가 이 테크원 타워에 있는 음식점에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러 나온 김에 잘 됐네. 여기 e핏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충전기를 물려두고 식사를 하고 나오면 되겠네 라고 해서 e핏에다가 충전기를 꽂아 놓고 나왔어요. 보통 식사하는 데는 1시간 반 정도 내외가 걸리겠죠. 그리고 나와서 충전은 다 돼 있으니까, 그리고 포인트가 차감이 돼 있으니까 아무 걱정 없이 출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사를 했던 그 매장에서 주차 할인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번엔 주차비도 안 물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야? 분명히 저는 충전 금액은 5,986원인데요. 근데 깎인 포인트는 9,886원이 깎였어요. 즉 3,900원이 더 깎였다고요. 왜? 여기에 급속 충전의 역습이 있는 거죠. 미출차 수수료 과금이 된 겁니다. 충전이 완료가 되고 나서 15분 내에 차를 빼지 않으면 그때부터 1분당 100원씩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충전 완료 후 15분까지는 과금을 하지 않아요. 근데 15분이 넘는 순간부터는 과금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과금이 시작되는 시점이 15분이 종료가 되고 난 그때부터 100원씩 붙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전에 충전 완료 시 15분 전부터 과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제가 충전 완료 이후부터 15분이 흐른 그 시점부터 23분 21초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분당 100원이니까 2,400원이 과금이 된 것이 아니라 그 15분간의 출차 타임까지 포함이 되어가지고 1,500원이 더해져서 3,900원이 차감이 되었다는 얘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밥을 먹다가 충전이 됐네. 그럼 이걸 빼야 되잖아요. 근데 뺄 수가 없잖아요. 밥 먹다 말고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가가지고 차를 빼야 된다고요? 그리고 설사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판교 테크원 타워 같은 경우에는 판교역을 끼고 있는 완전히 핵심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내려가면 항상 자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차를 e핏에서 빼도 그 차를 세워놓을 데가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출차 수수료를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충전기가 완속이었으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식사를 하는 1시간 반 이내에 충전이 끝날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급속 또는 초급속 충전기일 때는 이런 일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조금 찜찜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식사하는 사람들은 내돈 거기다가 주차를 박아놓고 있다. 이러면은 만약에 충전을 하러 온 분들이 저 차는 충전도 다 되는데 왜 안 빼고 있지? 나 충전해야 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면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요걸 어떻게 좀 조화를 좀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제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킬로미터당 소요되는 비용 산정한 적 있었잖아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1km 가는데 50원이 들고 포드 이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165원 정도가 드니까 아이오닉 5가 훨씬 더 경제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건 분명히 생각해 볼 거리입니다. 왜냐? 매일 50km, 100km 타시는 분들은 분명히 경제적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일주일에 차 한 번 탈까 말까 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요 1년에 5,000km도 안 타가지고 자동차 보험에서 마일리지 할인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년에 5,000km를 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1년 예상 연료비는 1km당 전기차는 50원이니까 5,000km를 간다라고 하면 25만 원이에요. 근데 포드 이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1km당 165원이라고 했으니까요. 5,000km를 탄다 치면은 1년 예상 연료비가 한 82만 5천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경제적이네. 5,000km를 타도 경제적이네. 확실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연료비 자체는 적게 들지만 차값을 제가 비싸게 주고 샀잖아요. 물론 제가 할인을 많이 받아서 상대적으로는 저렴하게 사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500만 원 정도 하는 가격은 결코 낮은 가격은 아니잖아요. 제가 포드 이스케이프를 총 14년을 탔거든요. 총 14년을 탔을 때 드는 비용을 한번 비교를 해봤다고요. 포드 이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82만 5천 원이니까 14년을 탔다라고 한다면 1,155만 원을 쓴 게 되는 것이고요. 그 중간에 각종 소모품 교환, 수리비 이런 것들 한 400 정도 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2009년도에 이 포드 이스케이프를 샀을 적에 기억하기로 차량 가격이 1,2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합치면은 한 2,755만 원 정도가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강 한 2,800만 원이 들었단 얘기죠. 14년 동안. 그런데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충전비는 2년 동안의 영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120만 포인트 내지는 충전 크레디트가 있기 때문에 급속으로만 충전해서 살면은 2년 동안 돈 들 일이 없어요. 대신 14년 동안 타야 되니까 나머지 12년간은 충전비가 총 300만 원이라는 것이죠. 1년에 25만 원이고 총 12년이니까. 그런데 차량 가격이 한 4,500만 원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부터 14년간 탄다면 4,800만 원이 든다고요. 즉 예전에 포드 이스케이프를 탈 적에는 2,800만 원 정도가 들었었는데 지금 이 아이오닉 5는 4,800만 원이 든다. 즉 14년 동안 2천만 원을 더 쓴 꼴이다. 이걸 과연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배터리의 소재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는 3원계 배터리와 LFP 인산철 배터리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흔히 알려진 바로는 물성으로는 좀 화학적으로 불안정하긴 하지만 출력이라든가 최대 주행거리 측면에서는 3원계 배터리가 훨씬 좋은 대신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죠. 반면에 LFP 배터리 즉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아주 싼 그리고 화재나 이런 거에 있어서의 좀 안전도가 그나마 좀 나은 그런 특성은 있지만 전압의 안정성이라든가 최대 주행거리라든가 출력 측면에서 손해가 있다라는 그런 장단점이 명확한 그런 배터리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적에 저의 운전 패턴을 생각을 해보면 과연 3원계 배터리가 맞나? LFP 배터리가 맞나? 물론 자동차의 객관적인 성능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3원계 배터리가 훨씬 더 좋고 낫겠죠. 그리고 비싸죠. 아이오닉 5는 3원계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일주일에 한 번 운전을 하는 정도, 1년에 5,000km도 안 뛰는 정도이고, 또 방금 이렇게 따져봤지만 경제성적인 측면에서도 내 주제는 좀 과한데 나는 좀 더 자동차가 쌌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도 분명히 있죠. 그렇다고 제가 뭐 장거리를 많이 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 주행거리가 500km에서 300km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제가 운전하는 스타일이 막 가속을 즐기고 드라이빙을 스포츠처럼 즐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출력이 떨어져서 이 자동차는 도저히 못하겠어 뭐 이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는 제 자동차의 사용 습관만을 따져볼 적에는 뭐 인산철 배터리도 나쁘지는 않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 자기 형편껏 또 자기 어떤 사용 습관에 따라서 맞는 배터리를 선택을 해서 쓰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무조건 삼원계가 좋아. 라든가 아니면 무조건 싸고 경제적인 인산철 배터리가 좋아. 이렇게 어느 일도 양단 간에 결론이 나는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저에게 아이오닉 5는 저 같은 쪼렙 유튜버, 특출날 것 없는 회사원이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를 부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심 좀 반성을 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좋긴 하지만,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해서 그 자체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우리 가족들이 다 편해졌다는 면에서는 또 나름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나름의 자기 합리화를 해보게 됩니다. 제가 또 그만큼 열심히 또 더 벌어가지고 차값을 빨리 벌충을 해야겠죠.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5의 한 달 사용기 정도가 되겠네요.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전기차에 대한 경험을 하는 것이 무척이나 즐겁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또 꽤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이 전기차에게 가장 취약한 겨울이 딱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용하고 있는 전기차의 이용 패턴이 어찌 보면 가장 최악의 상황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 겨울이 지나면 다음 겨울이 올 때까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운용 환경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또 아주 즐거워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컨텐츠 재밌었다.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사실들이 많이 있었네. 재미있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감자.